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 그리고 그 CEO 알렉스 카프의 좀 야심찬 비전이죠. 기술공화국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뭘까? 또 어떤 기술로 이걸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나 도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손에는 카프 저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도 있고요. 전문가 인터뷰 같은 흥미로운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팔란티어라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네, 오늘 탐구의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와 카프가 그리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철학, 특히 서구 문명 수호 같은 이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기술적 혁신 이면에 숨겨진 철학적 깊이, 또 현실적인 과제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기술공화국이라는 개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알렉스 카프는요, 실리콘밸리가 너무 안일해졌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가적인 과제나 아니면 거대한 공동체의 목표, 이런 건 외면하고 그냥 소비자의 변덕스러운 취향에 맞춘, 그가 표현하기로는 잡스러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는 이런 실리콘밸리의 어떤 경향이 미국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 애국주의, 테크노 패트리어티즘이라고 하죠. 이걸 전면에 내세웁니다. 국가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국방 분야 같은 핵심 영역에서요. AI 무기 개발 같은 걸 통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미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미 국방부가 직접 AI 무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넘어서서 이건 국가적인 생존 혹은 패권의 문제다. 이렇게 기술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아주 거대한 배경이 있죠. 피터 틸 같은 팔란티어 창립 멤버들은 중국이 국가 주도로 기술 기업과 거의 총력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도 더 이상 그냥 돈벌이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중국 제조 2025 같은 계획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런 위기감 속에서 나온 게 그럼 기술 안보주의 선언이겠네요? AI 같은 첨단 기술 개발을 혹시 주저하는 순간 바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자에게 주도권을 그냥 빼앗길 거다. 이런 경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주의, 이런 걸 버리고 가장 발전된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촉구인 거죠. 내부에서 윤리적 논쟁이나 분열 때문에 망설이다가는 그냥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좀 절박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카푸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논쟁적인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AI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개발, 이걸 언급하는 식이죠. 과학자는 그냥 자연의 사실을 발견할 뿐이고 그 사실 자체에는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따라서 AI 개발 역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펜하이머 비유라. 흥미롭긴 한데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핵무기가 지난 세기 국제 질서를 완전히 바꿨듯이 AI가 이번 세기의 게임 체인저이자 새로운 억제력이 될 거니까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런 시각입니다. AI를 일종의 피할 수 없는 기술 발전으로 보고 그 도덕적인 책임보다는 전략적인 활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비판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과연 이게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일까? 아니면 그냥 기술 패권 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수사, 레토릭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한 리뷰에서는요, 카프의 책이 사실상 피터 틸의 그 유명한 저서 제로 투 원에 달린 아주 장황한 주석 같다. 이런 신랄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핵심 비판 중 하나는 그가 중국과의 경쟁을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서 서구 문명 대 타 문명의 충돌,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서구 문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과연 이런 문명 충돌론적인 시각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혹은 특정 문명 중심의 좀 편협하고 배타적인 인식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죠. 책에서도 대학에서 서양 문명 개론 과목이 사라지는 걸 끈이 끊긴 풍선에 비유하면서 미국의 위기 근원으로 지목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하죠.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비판을 받는 지점이겠군요. 심지어 미덕이나 미학 같은 가치까지 기술과 막 연결지으려는 모습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끝판왕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그 이병환 박사의 분석처럼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그룹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걸 넘어서서 계몽주의 이후에 좀 낡은 시스템,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 뭐랄까 새로운 운영체제, OS를 공급하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 맞는 진보적 우파를 자처하면서 어떤 새로운 이념 지형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거죠. 하지만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비판들, 예를 들어 철학적 깊이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문명관의 편협성 논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세계관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정말 깊은 고민의 산물인지 아니면 기술 군국주의나 특정 문명 우월주의를 그냥 포장한 것은 아닌지 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기술공화국 선언 이라는 제목 자체가 기존 민주공화국을 넘어서겠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고요. 철학적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런 야심찬 비전을 구현하려고 할까요? 팔란티어,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그 빅데이터 닥터 채널 인터뷰에서도 변우철 본부장이 그 점을 강조했었죠. 팔란티어의 핵심 접근법은 고객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IT 회사들이 보통 어떤 솔루션 필요하세요? 라이센스는 몇 개 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할 때 팔란티오는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그럼 그 해결책의 핵심 기술은 뭘까요? 바로 온톨로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팔란티어를 그냥 단순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 차별점인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걸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세계를 모델링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 액션까지 연결시키는 뭐랄까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톨로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우철 본부장의 아이폰 재고 관리 예시를 좀 빌려 설명해 볼게요. 온톨로지는 크게 세 가지를 연결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아이폰이라는 객체, 재고량이라는 속성, 대리점과의 관계처럼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모델링하는 거고요. 둘째는 로직, 아이폰 재고가 7일치 미만이면 긴급 발주가 필요하다 같은 비즈니스 규칙이나 의사결정 기준을 정의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액션, 단순히 발주 필요 이렇게 알림만 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주 시스템, 예를 들어 SAP 같은 곳에 주문을 넣는 행동을 실행하는 거죠. 이걸 라이트백 기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사람이 따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다음 행동까지 그냥 쭉 연결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결정, 즉 로직이 현실 세계의 영향, 즉 액션을 미치고 그 결과, 예를 들어 발주된 아이폰이 도착해서 재고가 늘어난 그 결과가 다시 데이터로 피드백되어서 온톨로지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구현하려는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이자 기업을 위한 운영체제 OS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비즈니스 자체를 움직이는 어떤 두뇌 혹은 신경망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이 온톨로지가 요즘 가장 뜨거운 AI, 특히 팔란티어의 AIP, 인공지능 플랫폼과는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온톨로지는요, AI, 특히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게는 거의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이 비즈니스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 즉 객체, 속성, 반개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경쟁 플랫폼들이 AI 학습을 위해서 전체 작업 시간의 거의 80% 가까이를 데이터 정제나 전처리에 쏟아붓는다고 해요. 반면에 팔란티어는 잘 구축된 온톨로지 덕분에 이 시간을 대폭 절약하고 바로 AI 에이전트 개발과 실행, 소위 실행형 AI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시간 절약이 정말 엄청나겠네요. 데이터 준비 작업이 AI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병목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자체 LLM 개발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강력한 온톨로지 위에 다양한 외부 LLM, 예를 들어 GPT나 클로우드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AIP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떤 LLM이 시장을 주도하든 그 LLM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런 자신감이죠. 게다가 이 온톨로지는 단순히 기술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실제 고객 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녹아든 결과물이라서 경쟁사들이 이걸 쉽게 따라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팔란티아의 성장 경로를 보면요. 초기에는 CIA 같은 정부나 군사기관 고객을 중심으로 성장했죠. 오사마 빌라덴 재고 작전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뭐 전설처럼 회자되고요. 이후에는 에어버스나 BP 같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고객층을 넓혔습니다. 에어버스의 항공기 유지 보수 플랫폼 스카이와이즈 구축이나 BP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 한국에서도 이미 도입 사례가 있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HD현대 인프라코어, 예전 두산인프라코어죠. 여기서 재고 관리나 수요 예측 개선 효과를 봤고요. DLENC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 관리 효율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KT와 파트너십을 맺고 금융 분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기술공화국이라는 비전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운영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거버넌스 테크 혹은 데이터 크라시,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통치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야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알렉스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로 활용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국가 단위로 확장하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가 운영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런 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비전을 향해 가는 길, 이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 도입할 때 저항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변화를 싫어하는 직원들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팔란티어 도입은 필연적으로 기존 조직의 부서 간 칸막이, 흔히 말하는 사일로를 허물고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변호철 본부장의 경험담처럼 엔드투엔드로 데이터를 쫙 연결해서 분석하다 보면 특정 부서의 책임이나 비효율성이 좀 명확해지거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정 부서의 변화나 심지어는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가령 전체 공급망 리드 타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생산부서의 아주 오랜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생산부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방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변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부서나 담당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전체 최적화라는 관점과 개별 부서의 목표나 성과 측정 방식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마찰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 자체를 건드리는 거네요.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도입 성공을 위해서는요, CEO나 최고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변화를 주도할 전담 조직과 리더십도 중요하고 또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계속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단순히 자, 추진해봐 이렇게 지시만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조직 구조나 보상 체계까지도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걸림돌은 없나요? 내부 말고? 물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곳에서는 데이터 주권 문제가 큰 허들입니다. 국가나 기업의 핵심 운영 데이터를 팔란티어라는 미국 기업 시스템에 맡기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안보적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물론 팔란티어 측에서는 고객 데이터는 고객 소유이고 통제 하에 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과제는 팔란티어 도입이 즉각적인 ROI, 즉 투자 수익률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구축하고 또 조직 문화가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자체는 몇 달 만에 끝날 수 있어도 조직 전체가 그 효과를 체감하고 제대로 활용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팔란티어와 알렉스 카프의 기술공화국이라는 참 원대한 비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아주 강력한 기술력, 그리고 야심찬 목표 뒤에는 그 철학적 기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현실적인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특히 조직 내부의 저항이라는 만만치 않은 성장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기보다는 기술이 어떻게 권력 구조와 거버넌스, 나아가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것처럼 AI와 온톨로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최적화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최적화를 이끄는 기준, 그 밑바탕에 깔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서구 문명 수호와 같은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나 혹은 일각에서 그 깊이나 보편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관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약속하는 효율성, 그리고 최적화라는 이 매력적인 가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철학적 선택과 가치 판단의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최적화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